방금 말씀 나눈 게 또 중국 경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것 그 자체가 저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영상을. 중국이 급합니다, 지금. 급해서 이 부양책을 정말 대대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화이트리스트라든가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러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를 좀 둔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저는 당장 내일 파탄 난다 이런 표현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여지까지 24년 중국 경제가 4.6% 성장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 나라가 4.6% 성장한다. 이런 것을 당장 내일 파탄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책임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냥 이런 성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냥 둔화된 경제 체제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소비 진작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가 워낙 물론 투자가 위축됐고, 투자가 위축되니 소비도 위축되는데, 고용이라는 걸 경유해서. 근데 이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특단의 또 대책을 내놨어요. 그게 이구환신 정책인데, 예, 이구환신 정책이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좀 위축될 때마다 가져왔던 카드잖아요. 예. 내구재 사라. 내구재 사면 내가 보조금 줄게. 약간 이런 정책이잖아요. 예, 홍것을 새 것으로 대체한다. 그렇죠. 예. 왜냐면 냉장고 지금 댁에 있는 냉장고 몇 년 되셨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 한 뭐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 썼던 냉장고가 있고 최근에 교체해서 또 한 2년 됐는데, 이 냉장고를 자주 교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년 쓰거든요. 세탁기는 더 써요. 근데 이런 내구재를 언제 바꿉니까? 이구환신 정책이 있을 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인 내구재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폭발적인 자동차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구환신 정책이 일시적으로라도 24년 하반기나 25년까지 일시적인 어떤 소비 진작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효과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구재를 지금 자동차를 지금 바꿨는데 내년에 다시 바꾸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 2년에 걸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1, 2년이 지난 이구환신 제도가 끝나면 또 소비 위축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 경제를 알고 있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자꾸 빠지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갑니까? 펀더멘탈 강한 미국 경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5번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3번 중국 경제, 이게 연동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셨던 그 요소에 대한 제 그 오늘 토론이니까 의견을 더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요.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가 하는 얘기나 들리는 얘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균형을 좀 잡고 그렇죠.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이제 작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한 위협이 됐고, 특히 특정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 매출에 의존해서 중국 경제 성장이 올라탔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한테 사가던 걸 이제는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힘이 무서워졌고 계속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소비 진작, 그리고 뭐 이구환신 정책 이런 것들은 결국 일회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내일 파탄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 거고요. 자동차 외에도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또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영역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앞세워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모습, 기술 격차를 좁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의 행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4.6%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까 미국 경제를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올해 IMF의 전망치가 2.7%예요. 근데 ICT 산업, 미국의 ICT 산업의 그 실적 증감률이 8.8%입니다. 그럼 ICT 산업을 제외한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냥 어렴풋이 계산해 보면 2%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ICT 산업 안에 AI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그만큼 유망 산업들이 그 국가를 끌어올리는, 고성장세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아무리 해외로 기업들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기업 유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나, 돈이 떠나거나, 인구가 많이 빠져나오거나, 또 인구는 실질적으로 자연 감소도 일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 기미를 안 보이고,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중국 경제의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망 산업들이 중국 경제를 나름 떠받들고 성장세를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아직도 중국은 위협적이다, 우리 경제를 위협한다, 이 말씀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동남권에 이렇게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 CEO 조찬쌤이나 이런 데를 자주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동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70% 정도가 자동차 부품사들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패러다임 변화도 있죠.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의 수요가 늘고 내연기관 부품 수요는 줄으니까 앞으로 장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그런 위협감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스스로 자립화하다 보니까 우리 부품을 중국에 수출할 길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수요가 또 위축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동남권에 자동차 부품사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전히 중국은 좀 위협적이다. 중국의 어떤 기술 격차 축소라든가 뭐 이런 행보들이 우리가 나름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 섹터에서 중국이 그 부분을 충분히 추격해 오거나 이미 앞질러 온 경우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많이 예의주시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 속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5가지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유지되는 그 배경에 함께 뽑은 한 5가지 요인 중에 한 3개 정도를 커버했는데, 거꾸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주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식시장인 건데요. 결국 주식시장은 이제 주식펀드, 채권펀드와 같은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또 유도됨에 따라서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의 특징이 뭐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 뭐 IRA법에 네. 따라서 미국 투자가, 한국 대기업들도 미국 공장 짓고 이러면서 FDI 투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간접 투자, 뭐 채권, 미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엔비디아의 공급망을 한번 봤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가치사슬, 누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팔고 있고 그 기업들의 엔비디아에서 매출 원가 비중은 얼마나 되고, 엔비디아 제품을 누가 사가고 있는가, 이걸 가치사슬을 그려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엔비디아 열차에 누가 올라탔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엔비디아 제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빅테크들이고요. 순서가 제가 기억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이 뭐
델과 슈퍼마이크로, 테슬라 네, 이런 네.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글과 애플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파벳 네. 말씀드렸고 알파벳 애플은 제가 리스트를 좀 밑에까지 다 봤는데 애플은 진짜 거의 안 사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비중이 굉장히 작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애플은 어쨌든 제조사니까 네. 자체 반도체 개발도 있고 그런 영역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는 작아 보이나 봅니다. 쓸어담고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빅테크들이고 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누가 팔고 있나? 네. 1, 2위가 다 대만 기업이고 네. TSMC가 한 35% 정도 네. 그리고 위스트론이라는 또 대만 기업이 한 15% 가까이 예. 14%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만 합해도 한 50%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이 SK 하이닉스가 한 9점 몇 %. 많이 그러니까 되네요. 예. 세계 기업이 60%를 차지하고 4위부터는 또 대만 기업이 시작되는데 4위부터는 이제 3% 다 미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기업이 그 엔비디아한테는 주요 매출 원가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되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를 빼고 대만이 꽉 잡고 있다. 네. 결국 그 간접 투자 자본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되는 것들이 결국 빅테크에 몰리고 있고 그렇죠. 그 빅테크에 올라탄 게 한국은 그나마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만이다. 예.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고요. 예. 어쨌든 결국 지금 증시나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게 AI 인공지능 테마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트렌드가 금방 꺾이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강세에 계속 그럼요. 뒷받침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사라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뭐 그 전에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워낙 중국이나 신흥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급증하다가 다시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식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채권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도 미국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 다녀왔는데, 직접 현지 공장들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SK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목격했는데, 정말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건설 공장 부지를 끝에서 끝을 도달할 만큼 정말 광활한 사이즈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음을 목격했고, 거기 현대 기아도 있고요. 조지아주에. 또 LG전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그게 다가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들도 오고, 제가 여러분께 쉽게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고구마 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SK온 가면 SK온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기업에 정말 300대 그 공급업체들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집이 부족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턴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제 채널에도 출연해 주신 대표님이 계신데, 턴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소위 중개법인인데, 이 중개법인이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직접 지어요. 개발업체가 됐습니다. 그만큼 여기 법인세가 제로거든요. IRA법과 법인세 특혜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국이 정말 현지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려올 때 결국 그만큼 중국에 의존한 생산 비중을 줄여나가고 미국에 의존하는 생산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런 구조로 가니까 미국 경제가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했어도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다. 그게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인가? 라는 그 하나의 질문 가지고 결국 위원님과 제가 5가지의 이제 요소들을 꼽아놓고 그거 가지고 대화를,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시장금리입니다. 그죠? 기준금리 차 말고, 기준금리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격차로만 그냥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시중금리 차이가 있다. 그 시중금리 차이가 최근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결국 강달러 환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중금리 차가 기준금리 차는 유지되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왜 이렇게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는지, 벌어지거나 더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현상을 왜 그런 거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명목금리는 네.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질금리는 성장률을 대응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단기금리일수록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받지만, 뭐 10년물 뭐 길게 장기로 갈수록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네. 어쨌든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 저는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성장률 전망 자체도 이제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미 금리 역전은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보고 있어서 네. 한국 금리가 더 높아질 일은 이제 보기 힘들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3.5%의 기준금리에서 미국의 5.5% 기준금리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목표하는 그 중립금리 자체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뭐 중립금리를 예를 들어 3.5%를 향해 내리고 우리는 3.5%에서 약 2%를 향해 내리는 중립금리 자체의 레벨 자체가 미국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그래서 뉴노멀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도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 보면 그 향후 3년간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나와요. 이걸 네. 특정 기관이 전망한 게 아니라 시장에는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는 다양한 금리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만기의 금리 상품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향후 시장 기준금리 기대치를 뽑아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3년을 그려보고 한국의 기준금리 전망치 3년을 그려보면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네. 항상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네. 향후 3년간의 전망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3년 후 기준금리 전망이 4% 조금 넘을 때도 있었는데 네. 아까도 제가 보고 나왔는데 3.6% 가까이 됐거든요. 네. 3년 후 미국 기준금리 전망. 그러니까 시장에 내재된 금리에 반영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도 한 2.7%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한미금리 역전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인 거죠. 네.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을 떠나서도 저는 이제 시장금리도 한국금리가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보는 시각이고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24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 그 24년 경제를 뭐 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 레짐의 시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짐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새로운 그러니까 뉴 레짐 하면 새로운 체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이제 굳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금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지라도 이미 올라간 물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2% 수준 더 높아지니까 여전히 높은 물가라고 체감하실 거고 저성장 국면에서 당분간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가 새로운 체제로 굳어져 버린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시장금리 차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얄팍하게 그 장기 전망을 해보면 다른 요소 빼고요. 그냥 IMF의 2029년 전망치까지가 있으니까.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미국 달러화 그리고 나머지 6개 기축통화국 이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률이 더 둔화되고 소위 가난해지는데 미국 성장률만 올라가고 미국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미국 경제는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이것은 강달러 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가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예. 요 전망치만 보고도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금리로부터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된 시중금리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